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머니투데이 방송 김수헌 기업경제센터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회사를 어디를 옮기셔도 그냥 국민 편집장. 네. 한국타이어. 예. 거기가 한국타이어 그룹의 지주회사인 거죠? 한국앤컴퍼니가. 예, 한국앤컴퍼니가 한국타이어 그룹의 지주회사고 예. 실제로 타이어 만드는 자회사는 그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회사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 한국앤컴퍼니 지주회사는 그냥 지주회사라 그러고 네.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는 그냥 한국타이어라고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거기 오너 대주주 일가들은 뭐 존칭을 좀 생략을 하고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네. 예, 그렇게 그럼요.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워낙 이제 언론에 이제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예. 이 형제 분쟁에는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뭐냐면 회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경영 체제에 대해서 예. 이 형하고 동생이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 그 조현식 그 전 부회장, 예. 지금 고문이죠. 하고 이제 누나 두 사람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고히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오너 일가는 경영에 너무 주도적으로 나서지 말고 예컨대 이제 대표이사 자리를 내놓고 예. 어떤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전문 경영인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이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누나와 우리 동생이 이제 우리 조현범 지금 예. 현재 회장 같은 경우는 내가 경영하겠다. 어느 경영 체제를 선호를 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현범 그 회장의 경영 체제에 대한 생각, 또 그 조현식 고문이 가지고 있는 경영 체제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겼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현식 회장은 능력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 오너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영 능력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예.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주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뭐 주도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하는 게 뭐 주주들도 이득이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오너 가족들도 이득이다. 기업의 이제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 아버지 조양래 회장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형하고 동생의 이제 갈등의 와중에 그 아버지 생각은 원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예. 이제 한국타이어 나눔 재단에 그냥 증여를 해서 그냥 사회에 환원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가 맞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소신이 있었고 또 평소에 그런 소신을 실천을 해 왔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양래 회장부터가 본인이 실제로 대표이사로서 경영한 기간은 짧고 전문 경영인을 대표를 시키고 본인은 그냥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로서 역할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20년도에 그냥 가족들이 보기에는 돌발적으로 조현범에게 본인 지분을 다 넘겨버리는 그 미스테리한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계 바늘을 2019년도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면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조금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분쟁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은데 2019년도 이제 그 어떤 시점에서 그 당시에 조양래 회장이 이제 남매 4명을 이렇게 다 불러 모으죠. 네. 제가 뭐 이렇게 주변 취재를 하기에는 그때 변호사도 부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100% 정확하진 않는데 변호사도 불러서 그때 조양래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지분은 사회에 다 환원을 할 거다. 그 당시에 그 조현식은 한국앤컴퍼니 지주사 CEO였고 조현범은
한국 타이어의 CEO이면서 지주사의 COO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형이 당시에 지주사 대표였네요. 맡고 있었고 예. 동생은 한국 타이어를 맡고 있으면서 지주사에도 COO로서 네.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이제 한 발 걸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 위에 이제 큰 누나 조희경은 그냥 나눔재단 한국 타이어 나눔재단의 이사장이었고 그 둘째 누나 그 조희원 씨는 그 일체에 이제 뭐 회사 일에는 관여를 안 하는 그런 예. 분이었죠. 이제 미국에 거주하면서 이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주식은 사회에 환원할 거다. 23%죠. 이제 나눔재단에 줄 거고 너네들은 뭐 오래 전에 그 주식들을 좀 그 배분을 받았으니까 그때 아들 둘은 각각 한 18% 정도 그리고 이제 둘째 누나는 한 10% 정도 예. 이사장하는 큰 누나는 이제 지분이 별로 없어요. 1%가 안 돼요. 한 0.8% 정도. 그러니까 내 거는 그냥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때 그 뭐 변호사까지 불렀으면 꽤나 그 공식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조양래 회장이 사실 한 제가 뭐 이렇게 취재를 하기로는 10년 이상 월급을 그 나눔 재단에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019년도 말에 그 오너 경영자의 그 사법 리스크가 탁 터져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조현범 그 당시에 한국 타이어 사장이 19년 말에 횡령 배임 수재로 구속 기소가 되어버리거든요. 예. 또 뭐 저기 납품업체들한테 매월 한 500만 원씩 해서 한 10년 동안 총 금액이 한 6억 원의 이제 뒷돈을 받았다. 아이고야. 납품 유지해 주는 대가로. 그다음에 이제 계열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약간 뭐 급여 같은 걸 뻥튀기 하는 식으로 해서 매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해서 9년 동안 한 2억 5천 정도 받은 걸로 해서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돈들을 다 뭐 유흥업소 종업원 이제 계좌로 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시끄러웠던 사건인데 그게 있었고 우리 이제 그 조현식 부회장도 그 누나가 미국 법인에 이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한 1억 원 정도 급여가 지급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조현범에 비하면 조금 미미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뭐 1억 원도 이제 뭐 횡령이니까. 예. 그때 이제 두 형제가 그렇게 이제 동생은 이제 구속 기소가 되고 형은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현범은 그때 구속 기소가 되어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동생 지금 네, 회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형 조현식하고 조희경, 조희원에서 세 명이 전격적으로 이제 그 회동을 합니다.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고 논의를 하다가 이거 전문 경영인 체제를 좀 확고하게 갖고 가야 되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 중심으로 가면서 이거 주주들한테 사과하고 뭐 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좀 천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데 이제 합의를 하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실제로 나중에 실제로 발현이 된 게 표출이 된 게 그 다음 해인 20년도 초에 아마 예. 20년도 아마 주총 무렵인 것 같은데 3월 달에 주주 서신의 형태로 한국 타이어 그룹 창사 이래 최초의 주주 서신이 이제 발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주주들한테 실적 안 좋은 부분 또 그 오너 사법 리스크가 그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좀 주주 친화적인 경영 또 배당 확대하고 실제로 한 500억 정도 예. 그 자사주 매입하겠다는 뭐 그런 발표도 하고 뭐 이사회나 그 이사회 내에 뭐 어떤 감시 기구를 좀 강화해서 지배 구조를 좀 더 지금보다도 선진적인 형태로 갖고 가겠다 하는 걸 주주 서신으로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보도도 이제 되기도 했는데 그러던 무렵에 이제 우리 조현범 회장이 조현범이 그 보석으로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때 구속 기소되었다가 구치소에서 풀려나왔는데 본인이 그 부재했을 때 그 일부 가족들이 모여서 뭐 전문 경영인 체제 강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주주 서신이 이제 나가고 한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걸 본인에 대한 굉장한 그 위협으로 느낀 거죠. 아, 나를 이게 축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굉장한 위협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 이거는 언어 체제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뭐 형하고 누나들이 뭐 전문 경영인 체제 어쩌고 하면 예. 본인도 대표 자리를 완전히 내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야, 이거 언어 경영 체제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버지 지분을 좀 빨리 받아야 되겠다. 뭐 사실 뭐 주식회사에서는 뭐 지분이 많은 사람이 뭐 우리 뭐 조금 비속어로 말하자면 장땡이니까 예. 아버지 지분을 좀 빨리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이제 그 당시에도 좀 이 사건을 취재를 많이 했었고 뭐 이번에도 이제 그 가족들 이제 주변에 이렇게 계신 분들을 아름아름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조현식 그 부회장도 아버지가 어떤 그 전문 경영인 체제로 계속 경영하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좀 전문 경영인한테 그 대표 자리를 좀 내줘야 되겠다고 쭉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 가족들의 이제 공통된 생각은 뭐냐면 우리 한국 타이어 그룹의 퍼포먼스가 제일 좋았을 때가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했을 때고 그때 뭐 어떤 실적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회사 분위기, 또 노조와의 관계, 예. 뭐 또 회사의 사고도 거의 없었고, 뭐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나도 적절한 시점에 그냥 대표 자리를 나보다 더 뛰어난 전문 경영인에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뭐 조현식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뭐 본인이 그렇게 그 좀 큰 어떤 그림에 대해서만 터치를 하고 약간 전문 경영인 그 중심 체제에 비슷한 식으로 이제 경영을 해왔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뭐 조현범은 생각이 많이 달랐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영에서 물러나는 거는 대표에서 물러나는 거는 이제 그 조현범 회장 생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계속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20년도에 이제 그런 갈등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6월달에 20년 6월달에 그 1심 선고가 나오죠. 그러면서 조현범이 유죄 선고를 받는데 뭐 그 당시로서는 뭐 다행스럽게도 집행유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죠. 그러면서 6월달에 그 한국 타이어 대표이사를 내놓습니다. 예. 대표 자리를 내놓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굉장히 쇼킹한 일이 벌어지죠. 예. 대표를 사임했는데 일주일 뒤에 아버지가 전격적으로 본인 지분 23%를 아들에게 증여가 아닌 그 매각 양도를 해버리는 거죠. 예. 뭐 한 3천억인가 그런 한 조현범 금액을 해가지고 회장한테. 예, 조현범 회장한테. 그러니까 조현범은 그 당시에 한 19% 지분에 아버지 23%를 받으니까 일약 42% 지분으로 단독 그 대주주가 되면서 예. 거기에서 이제 형제 경영 구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형제 경영 구도였고 형은 지주사, 뭐 동생은 이제 자회사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가 형제 경영 구도가 깨지면서 한 방에 이제 경영 승계가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가족들은 야 이건 아버지가 평소에 말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네. 다르다. 너무 다르고 더더군다나 이 전부 자식들이 전부 모인 상황에서 그 사회환원 또 재단 증여를 이야기했던 분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게 정말 진정한 아버지의 뜻인가? 하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그 큰딸인 조희경 이사장이 좀 그 성년 후견 그 개시 심판 청구라고 좀 아버지가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이게 정신이 정신 약간 상태가 오락가락하신 거 아니냐? 그 완벽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그 후견인을 붙일 수 있도록 법원에서 결정을 해달라는 청구를 하는데 예. 그 뒤에 또 아버지가 또 반박 입장문을 또 내시죠. 나 정신 멀쩡하다. 나는 뭐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뭐 현범이에게 물려주려고 했었고 뭐 한 10년 이상 맡겨보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잘한 것 같다. 그래서 뭐 나 뭐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다.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 입장문을 내고 야. 그러면서 이제 조현범 회장은 거기에서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1년 뒤에 21년도에 가서 본인이 한국 N 컴퍼니 이제 지주사의 대표이사 회장이 되면서 자회사는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회장, 그러니까 지주사 회장, 자회사 회장
이걸 하면서 형인 이제 조현식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고문으로 이게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고문이라는 자리는 이제 뭐 경영에는 일체 뭐 거의 간섭을 안 하는 완전히 이제 배제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흘렀는데 올해 들어와서 3월달에 조현범 회장이 다시 횡령 배임으로 기소가 됩니다. 다른 사건으로.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재현이 또 되게 되죠. 근데 그렇게 그런 상황이 또 생겨버리니까 이제 조현식, 조희원 두 사람이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하고 손을 잡고 본인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주간 계약을 맺으면서 MBK가 이제 공개 매수, 한국엔 컴퍼니 지주회사에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서게 되죠. 뭐 MBK는 경영권을 인수를 해서 한국타이어그룹을 한번 탈바꿈 시켜버리겠다 하면서 이제 지금 그 조현범 회장 쪽하고 이제 MBK 쪽하고 이렇게 지금 그 경영권 그 이제 공격과 방어 뭐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 형국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그 좀 비하인드부터 아하. 지금까지 상황을 예. 좀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이제 흘러와 있는 거고요. 야, 양쪽 주장이 아주 팽팽하군요. 뭐 지금 한국엔 컴퍼니라는 지주회사는 이게 이제 사업 지주회사거든요. 예. 그냥 자회사 지분만 가지고 있는 순수 지주회사가 아니고 지주회사 부문도 있고 이제 자회사한테서 뭐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뭐 배당을 받는다든지 뭐 상표권 뭐 이제 어떤 그 수익을 얻는다든지 예. 그리고 자체 사업이 있어요. 그 산업용 그 축전지 제조 판매하는 사업 부문인데 이거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아트라스 BX라는 회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트라스 BX라는 자회사를 인수를 이제 이 지주회사가 하면서 합병을 하면서 예. 자회사를 합병해 버리면서 지주회사 안으로 이제 사업이 들어오게 됐죠. 아, 그 배터리 건전지 자동차용.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배터리. 그건데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사업 지주 회사인데 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구도를 이제 지금 이제 분쟁의 구도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지주사가 있고 여기 이제 자회사 타이어 한국 타이어가 있는데 이렇게 형제들 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큰 누나, 이제 작은 누나, 이제 형 동생인데 조현범 회장이 제일 이제 막내가 제일 지분이 많죠. 이렇게 이제 형도 한 18%, 이제 조희원 씨도 한 10%, 조희경 이사장은 0.81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MBK 파트너스하고 조현식, 조희원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여기 이제 주주간 계약을 맺게 되죠. 근데 MBK 파트너스는 이제 주주간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주주가 되어야 되죠. 지분을 사야 되니까 공개 매수 형태로 12월 5일부터 24일까지 주당 2만 원에 20%에서 27%까지 사겠다. 그러면 MBK가 20에서 27까지 사게 되면 조현식, 조희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과 합하면 의결권 기준으로는 50%를 넘어버립니다. 예. 50에서 57%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엔 컴퍼니의 그 사실상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주주간 계약 내용 중에서 뭐 이사 선임 같은 거는 이제 뭐 이사 선임권은 당연하고 이 드래글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뭐 어차피 뭐 MBK 파트너스는 사모펀드니까 그 한국엔 컴퍼니를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예. 나중에 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사를 매각해야 되는데 뭐 20에서 27% 이거 공개 매수 성공해가지고 갖고 있는 이거 지분 팔아봐야 이게 뭐 2대 주주 지분 이제 그 이제 소수주주 되니까. 지분이 되니까 조현식 조희원의 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끌고 와서 붙여버리면 50% 넘어가는 경영권 그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지분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드래글롱을 그 조현식 조희원 씨가 이제 합의를 해줬죠. 오케이 뭐 합의를 해줬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뭐 한국타이어그룹은 이제 조씨 가문하고는 이렇게 인연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뭐 MBK 파트너스가 이제 뭐 어디에 매각하냐에 따라서 조씨 가문하고는 관계가 보통 저 이제 드래그얼롱은 그 가격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네. 내 당신 거랑 같이 우리가 팔기로 했어 내 친구한테 네. 드래그얼롱 있으니까 당신들 지분 이 가격에 내놓으셔 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조현식 조의원 씨가 주주간 그 계약 협상을 하는 단계에서 예. 드래글롱 오케이 드래글롱 그러면 드래글롱 보통은 이제 드래글롱 뭐 MBK 파트너스가 우리 거 드래그 해가라. 예. 보통은 이제 그 대신에 우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다. 너네들이 드래그 해가려고 할 때 그 가격에 잠깐 그러면서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MBK 지분을 그 가격에 오히려 거꾸로 내가 사갈게. 그렇죠. 내가 살게 하는 종 패밀리가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뭐 조현식이나 조의원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돈이 현금 없으면 돈이 그럼 없거든요.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도 돈이 없어서 야 그 가격이면 내가 네 걸 오히려 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예. 헐값인데 싶더라도 하여튼 뭐든 난 그 가격에 팔 거고 팔 사람 정해져 있어 내놔 하면 그 가격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마음에 근데 안 이제 들어서? 근데 여기는 콜옵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콜옵션이 있으면 야 너네들 얼마에 뭐 주당 뭐 10,000원에 판다고? 그러면 이제 콜옵션이 있으면 그 가격이면 내가 우선 매수권 행사할 때 그러면 해서 이걸 오히려 내가 가져갈게. 예,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예, 그런 식의 조건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주주간 계약을 하기 나름인데 말도 안 되는 그 헐값으로 매각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게 그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언론에도 이게 MBK도 매각 자문사를 써서 팔려고 하는 거고 매각 자문사는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될 또 의무가 있는데 예.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걸 뭐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싸게 뭐 이렇게 대충 판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조윤식이나 조의원 씨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그런 사례를 제가 뭐 본 건 아닌데 그거는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너무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말이 안 되는 가격이면 말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거 내가 살게 그 가격이라면 콜옵션이 있으면 그거는 사실은 뭐 항상 콜옵션이 해야 있으면 우선 매수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예.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내가 이 가격으로 제3자한테 팔려고 하는데 조현식 조의원 씨가 그 가격이면 나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안 줄 이유가 안줄 없죠. 이유가 없죠. 안 줄 예. 이유가 없죠. 안 줄 이유가 없죠. 예. 굳이 콜옵션을 안 줄 이유도 없고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 아니 이제 너무 그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팔려고 하고 그 가격이면 조현식 조의원 두 사람이 내가 사면 우리가 되니까. 사겠다고 할 때는 뭐 MBK가 뭐 그쪽 알겠습니다.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저 태그 얼롱 뭐 드래그 얼롱 저게 이제 보통 스타트업에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도 일반적으로 저런 조건을 달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대주주 지분만 서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고 소수 예, 지분은 예. 소외되니까 소수 지분은 막 바보가 되니까. 손가락 빨고 있으니까. 예, 예. 대주주가 넘길 때 나도 같이 끼워서 넘길 수 있고 같은 가격에 대주주가 안 팔고 버티는 대주주가 건 팔 때 나도 끼워서 팔려고 하면 이제 태그 얼롱.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내 지분을 태그를 시키면 되죠. 예. 붙여버리면 되죠. 태그롱.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드래글롱하고 태그롱이 같이 있어요. 대주주가 자꾸 안 팔고 버티는데 나는 팔고 싶으면 내가 매수자 찾아와서 팔 때 대주주 지분도 일로 갖고 오셔라고 할 수 있는 권리. 태그롱은 일반적으로 MBK가 내 것만 팔려고 싹 할 때 잠깐 스톱하면서 내 것도 붙여서 팔아 그러면서 딱 얹어버리는 거죠. 네. 태그가. 태그 예, 얼롱이. 그건 태그를 하는 거죠. 예, 동반매도 그 청구권이니까 네. 태그를 시키는 거니까. 예. 이게 이제 뭐 공개 매수 신고서에 보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공개 매수 목적이 이제 M&A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뭐 하나의 적대적 M&A 형태죠. 뭐 조현범 회장이 이제 경영권을 넘길 의사가 없는데 공개 매수를 통해서 경영권을 이제 획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적대적 M&A 형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일반 소액 주주 지분 27.3%를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일반 소액 주주들이 가진 지분 모두입니다. 27.3%. 지금 일반 소액 주주들이 가진 지분을 다 합치면 27%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액 주주 지분을 모두 다 사주겠다는 겁니다. 예. 사줘 그러면 모두 다 달려들면 오케이 하면서 모두 다 사주겠다는 건데 예. 100%도 사겠다는 뜻이죠. 100%도. 그러니까 27% 일반 소액주주 모두 다 살 수 있다. 모두 다 그 사람들이 가진 지분 모두를 다 합치면 27%밖에 안 돼요. 그 모두 네, 다 네. 사주는데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20%는 넘어야 되는 거죠. 20%는 응모 지분이. 네. 그럼 이제 20% 밑으로 응모가 들어오면 이제 한 주도 안 한 주도 사겠다는 안 거죠. 사는. 근데 27.32를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안분 비례로 사겠다는 건데 소액 주주들이 가진 지분 모두가 27.3%밖에 안 되는데 넘어가죠. 이걸 넘어가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조현범 회장이 나도 내 것도 사줘 하면서 내놓으면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넘어가게 되고 예. MBK는 최대 27%니까 어. 만약에 한 60% 70% 지분이 훅 들어오게 되면 안분 비례로 이렇게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 예, 하게 되는데 뭐 그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뭐 네. 조현범 회장이 뭐 여기 공개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고요. 예. 그건 없고. 아무튼 그렇다. 네.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지금 2만 원. 그래서 지금 넘어갔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개 매수 첫날에 상한가 가면서 그 뒤에 주가가 오르내림이 있기는 하지만 예. 2만 원 이상은 다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러면 그 MBK가 공개 매수 가격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계속 2만 원 이상 가니까 뭐 공개 매수 가격은 2만 원밖에 안 되니까 예. 그 공개 매수 가격을 수정을 해서 정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시장에서 또 이제 뭐 이제 매체에서 공개 매수 가격 조정할까, 이제 인상 조정할까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공개 매수 가격 조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12월 5일에 시작했죠 공개 예. 매수를. 이게 그러면 공개 매수가 일반적으로 20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네. 최하 20일 이상 돼야 되니까 보통 20일 동안 하니까 12월 24일이 종료가 됩니다. 네. 종료가 되는데 이게 24일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고 그 앞날은 토요일이니까 실제 공개 매수 청약 종료일은 22일이란 말이죠. 그렇겠네요. 22일 날 실제 종료가 되면 D 플러스 2에 의해서 결제를 해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토요일, 일요일 성탄절이니까 예. D 플러스 1, D 플러스 2 하게 되면 27일 요렇게 이네. 27일 날 공개 매수 응모 주주들에 대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돈을 구매해주고. 예. 그러면 MBK 파트너스가 이제 한국엔 컴퍼니의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죠. 주주가 예.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 15일 내일이죠. 오늘 14일 아닙니까? 예. 내일 15일 공개 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고를 내고 그 전자공시 이제 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예. 자 그러면 자 15일 제출을 했습니다. 상향 조정 공고도 내고 그러면 자 10일이 경과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이 경과하면 성탄절이죠. 네. 그러면 어차피 실제 종료일은 22일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뭐 공개 매수 가격을 내일 이렇게 조정하겠다고 내면 어차피 25일이 이게 종료 시점이 되니까 예. 뭐 성탄절이니까 이게 종료 시점이 의미가 없으니까 실제 종료일은 어차피 22일이 되고 그러면 D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똑같은 거죠. 27일 날 결제해주고 주주 명부에 올라가고 예. 예,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15일 넘어서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예. 보세요. 자 15일은 금요일이니까 현실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예. 월요일은 매수가 조정 신고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28일 날이 청약 종료일이 되기 때문에 네. 1호부터 D 플러스 2로 결제를 해주자니 그 다음 날은 그 증권시장 휴장일이죠. 예. 30일 토요일, 31일 일요일 신정 그 다음에 D 플러스 1, D 플러스 2까지 가게 되면 내년 1월 3일 가게 되죠. 내년 예. 1월 3일에 주주가 되어봐야 내년 3월 주총에서는 MBK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야, 올리려면 내일 올려야 되네. 내일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 내일 아침에 갑자기 뭐 공개 매수 가격 조정 뭐 그게 공고가 뻥 하고 뭐 어디 뭐 신문이나 어디 떡 나오고 예. 뭐 아침 뭐 한 8시쯤에 정정 신고서가 뻥 나오면 내일 뭐 그렇게 이제 근데 내일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그 공개 매수 가격 조정은 하기는 어려운데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저거 2만 원 이상 해야 공개 매수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만 원. 예, 근데 아직 이제 공개 매수 종료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으니까.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촉박해요.
지금 이제 뭐 보도된 바들에 따르면 뭐 MBK 쪽에서는 뭐 최근까지도 공개 매수 가격을 상향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내일 갑자기 뻥 튀어나올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배제할 수는 없는데 없으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 편이고요. 가격을 올릴 가능성은 예, 왜요? 가격을 올릴 왜요?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편이고 예. 근데 만약에 내일 가격을 올린다면 제가 이제 뭐 많이 얻어 터져야 되겠죠. 근데 제가 뭐 예. 보는 관점에서는 예. 그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저는 낮다고 이유가 보는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뭐 시간적으로도 좀 촉박하기도 하고 되기는 되잖아요. 예, 뭐 저도 나름대로 뭐 여기저기 좀 그런 가능성을 계속 알아보고 뭐 종합적으로 알아보니까 이건 조금 가능성이 좀 그러면 낮다. 내일 안 한다고 치면요. 그럼 주가가 좀 떨어져야 내일 안 하면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내일 안 하고 뭐 주가가 조금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으면 뭐 MBK 쪽에서도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뭐 이제 그 아버지 조양래 회장이 이제 참전 선언을 했잖아요. 예. 사모펀드에 내 주식을 넘길 수는 없다. 내 주식이 아니고 한국엔 컴퍼니를 넘길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참전 선언을 해서 여차하면 이제 뛰어들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아버지가 만약에 참전을 한다면 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장 내에서 지분을 공개 매수하는 방법, 예. 그리고 대항 공개 매수를 하는 방법인데 예컨대 뭐 조현범 회장한테 아버지가 이제 지금 알려지기로는 뭐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지만 캐시가 이제 몇 천억 있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현범 회장한테 그 캐시를 대여를 해줘서 조현범 회장이 대항 공개 매수를 뭐 할 수도 있을 거고.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조현범 회장이 대항 공개 매수를 나선다면 만약에 나선다면 타겟 물량은 한 8%만 있으면 되겠죠. 본인이 지금 42%를 가지고 있으니까 8%만 있으면 되는 거고 50%가 되는 거네요. 예. 당연히 지금 뭐 시세보다도 시세의 프리미엄을 얹어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재 형성되는 시세보다도 그러면 이제 예컨대 뭐 우리가 뭐 2만 한 5천 원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2만 5천 원에 8% 하겠다 그러면 자 일반 개인 주주들 이제 내 거 사주시오 하고 달려갈 수 있겠죠. 예. 그거 다 합치면 27%죠. 예. 그 다음에 조현식, 조희원 씨 입장에서도 그래? 2만 5천 원? 이거 언제 다시 오지 않을 가격 같은데 하면서 들어가게 되면 조현범 42%를 뺀 58%가 이렇게 공개 매수 청약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 중에서 8%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MBK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사겠다는 겁니다. 27%. 개인 주주권을 다 사주겠다는 거고 만약에 그 조현범 회장 쪽에서 대항 공개 매수를 들어가면 8%만 사면 되는 거고 최대치로 58%가 공개 매수 청약에 들어와 버리면 58% 중에서 8% 사니까 뭐 일반 주주들 같으면 뭐 한 10 자기가 가진 물량 중에서 한 12%, 13% 하여튼 일부는 그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MBK의 공개 매수가 무산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의 방향이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공개 매수 들어가기 전에 무려 10일 연속으로 오른 주식 아닙니까? 공개 매수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감독원에서 선행매매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올라간 주식이니까 그렇게 올라가기 전에는 한 뭐 11,000원? 뭐 그 정도 주식 아니었습니까? 11,000원, 예, 12,000원? 예, 그 정도 주식이었으니까 거의 더블이 됐죠, 뭐. 공개 매수, MBK 뭐 공개 매수가 무산되면 주가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봐온 그 상식으로 보면 많이 이제 떨어질 예. 걸로 예상이 되죠. 그렇게 되면 뭐 좀 주주들 입장에서는 대항 공개 매수에 들어가서 아주 일부를 좀 높은 가격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그 잔여 그 지분은 굉장히 이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있죠. 지금 개인 주주들은 이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올해 연말 안에 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장에서 팔든가 아니면 공개 매수에 응하든가 예. 둘 중 하나 아니면 주가가 만약 되돌아갈 경우에 다 피해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할 근데 텐데 일반 그렇죠. 그런데 장에서 팔면 누가 장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예. 장에서 받은 그 투자자는 바보입니까? 예를 들면 2만 300원에 샀다면 그분도 장에서 팔거나 공개매수 신청하거나인데 그럼 장에서 계속 팔면서 2만 원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어느 사람들은 장에서 팔겠지만 그걸 장에서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공개매수로 가져가지 않으면 이번에 네. 이번 그러니까 경험을 계기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그 그 2만 원 이상에서 시장에서 받게 되면 주가가 자기가 매수한 가격보다도 더 높이 간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거를 받을 수가 그래서 없는 거죠. 양쪽이 예를 들면 조현범 회장도 갖고 있는 지분이 비슷해서 나도 개인 주주들 지분 다 살 거야. 서로 그런 거라면 한번 거기에 베팅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말씀하셨듯이 조현범 회장은 사도 요것만 사면 되니까 네. 예를 들면 3만 원에 사겠다고 해도 내가 가진 지분 사라고 하면 경쟁률 때문에 다 팔지 차라리 못하니. 2만 원에 지금 다 파는 게 낫지 3만 원에 일부만 뭐 팔면 그런 나머지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그 계산이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요. 원래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보는 공개 매수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예. 보통 공개 매수 가격이 정해지고 공시가 나가면 그 근처까지 이렇게 가서 살짝 이제 그 아래에서 조금 움직여 주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은 그 공개 매수 가격 아랫단에서 움직일 때 조금 파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왜냐면 예, 이제 양도세점 그렇죠. 부담도 있고 하니까 예. 그게 더 이익인 거죠. 그렇게 이제 팔아버리고 기관들은 이제 그때 개인이 내놓는 것들을 이제 조금 받아주는 그런 게 있죠. 뭐 기관들은 이제 그 대형 물량이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 공개 매수 청약에 넣으면 그것도 이제 2만 제법 원에 이렇게 파니까. 큰 그러니까. 그 이익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0년도에 한번 경영권 그 분쟁이 한번 붙었던 또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예.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더군다나 뭐 MBK가 이렇게 나서고 하다 보니까 공개 매수하고 공개 매수가 조정하고 대항 매수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쭉쭉 갈 거다라는 어떤 그 기대 심리가 뭐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지금 있어서 개인들이 장에서 파는 건 다 기관들이 받고 있군요. 대체로는. 지금은 이 한국엔 컴퍼니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사고 기관들은 좀 파는 그런 오히려. 또 일반적인 공개 매수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궁금한 거는 MBK가 지금 공개 매수 파트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체는 MBK가 하는 건데 네. MBK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카드가 맞나요? MBK 입장에서는 사실 뭐 크게 잃을 거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MBK 입장에서는 이 공개 매수 이번에 이 작업으로 인해서 막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돈은 예치를 해놨습니다. 예. 공개 매수를 하려면 돈은 그 넣어놔야 살려고 돼. 하는 물량만큼 돈을 예치를 해놔야 되니까 뭐 돈은 예치를 해놓은 상황이고 뭐 공개 매수 실패하면 안 사고 그냥 돈은 다 이제 돌려받으니까 예. 금전적 물질적 손해는 별로 없는 편이고 뭐 일각에서 평판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저는 뭐 평판 리스크도 뭐 크게 그 훼손될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발생되었고 그래서 2대 주주, 3대 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지를 않고 한번 회사의 지배 구조를 바꾸고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전문 경영인을 투입을 해서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업시켜 보겠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MBK가 뭐 이거 하다가 이거 실패하고 말이야 하면서 뭐 평판 리스크 뭐 훼손될 없고. 가능성도 이제 그냥 안 되면 그것도 공개 이제 매수 별로 안 없는 하고 거고. 돈은 그냥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어떤 오너 리스크 기업을 인수를 해서 예. 한번 회사의 기업 가치를 굉장히 올리고 뭐 어떤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활동을 해서 회사를 탈바꿈시킨 하나의 성공 사례로 할 수도 사모펀드의 아주 좋은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MBK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인수했다가 꼼놀이패네. 회사가 안 살아나고 계속 힘들고 못 팔고 그러면 손해죠. 그러면 손해네. 그렇죠. 예, 네. 그거는 그럼 손해네. 그건 당연히 근데 이제 뭐 NBK가 손대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왜 다 꽃놀이표라고 그러지? 지금 현재 그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인데 지금 현재 주주간 계약도 그 조현식 조희 그분들하고 그 드래글롱 무난하게 했고 또 내년에 그 공개 매수에 성공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주총에서
그 한국엔 컴퍼니 그 정관상 총 이사가 15명이거든요. 예, 예. 15명이니까 지금 현재 7명 이사가 있으니까 8명 정도 딱 그 선임을 해가지고 경영할 수 있다 이거죠. 바로 이제 그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그 이사회 중심의 그 경영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MBK 갈 수 파트너스가 어떤 회사 인수해서 살리거나 살리고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지금? 대부분은 뭐 어떤 이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잖아요. 네. 그 SS 펀드 같은 경우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니까 네. 재무적으로 상당히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뭐 오너 리스크 때문에 오랫동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뭐 저평가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이렇게 밸류업을 시켜서 이제 파는 거니까 있겠죠. 제가 뭐 지금 당장 뭐 머릿속에 또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여기 인수할 때도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MBK하고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하고 예. 같이 이제 경영하고 인수를 있다는 했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MBK도 사실은 MBK도 이제 놓친 게 뭐냐면 첫날부터 한국엔 컴퍼니가 상한가를 칠 줄은 그것은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우호적 M&A 아닙니까? 네. 그 최 회장이 그 경영권을 포기를 하고 사모펀드한테 넘기면서 협의를 해서 상장 폐지로 가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호적 M&A이기 때문에 그 주가가 펑 하고 튈 이유는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것은 일단은 적대적 M&A이고 그 전에 어떤 형제간에 분쟁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예. 좀 튈 수는 있었는데 아마 첫날부터 상한가를 때리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거기까지는 그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MBK 입장에서. 그리고 뭐 2대 주주하고 뭐 3대 주주가 같이 이렇게 MBK 쪽하고 이제 공감해서 붙어주니까 이건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인수에 성공하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로 임플란트 하면 한국 타이어 20% 할인 뭐 이런 거 같이 하는데 이제 근데 타이어 지금 바꾸고 임플란트 하러 가세요. 뭐 이렇게. 오늘 그 조현범 회장이 오늘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받으러 갔거든요. 예. 지금 뭐 구속 그 기소가 되었다가 이제 또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오늘 이제 뭐 한국경제신문이 이제 잽싸게 따라붙어서 거기서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조현범 회장이 경영권 방어 준비 다 끝났다. 조현범 회장이 믿는 것은 우호 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보도만 놓고 보면 지금 조현범 회장 이야기는 그 우호 지분에 대한 언급을 했고 네. 그래서 굳이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뜻은 없다. 아버지한테 뭐 손 벌릴 필요가 없다. 뭐 아버지가 뭐 그렇게 돈 내주실 필요가 있겠냐 하면서 우리는 준비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대항 공개 매수 생각이 없는데 우리는 준비가 다 끝났다는 말은 충분한 우호 지분을 확보를 했다는 뜻인가? 예. 그러면 도대체 우호 지분을 어디서 확보를 했을 그렇죠. 것인가? 근데 지금 뭐 그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확실한 그 우호 지분으로 뭐 대놓고 그 첫날 공개 매수 첫날 그냥 대놓고 시장에서 주식을 사버렸잖아요. 예. 본인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고배당주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우호적 지분이고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거래처 같은 데들이 뭐 한국 뭐 저 엔컴퍼니 한국 타이어 뭐 납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때 좀 사야지 도장 찍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오늘 조현범 회장이 기자한테 한 이야기를 보면 지금 우호 지분을 확보를 해서 우호 지분을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호 지분 뭐 믿고 있는 것 같고 야, 그러면 지금 나온 기사들로만 보면 그 MBK의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염두를 좀 둬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난이도가 높은 딜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죠. 조금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대주주 쪽에서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소액주주 지분이 2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27% 중에서 최소 2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저는 제가 소액주주라면 이번에 뭐 2만 원이든 19,800원이든 주가가 그렇게 형성될 때 지금 팔아도 좋고 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거기에 팔면 그 물량 결국 다 기관이 받아다가 공개 매수에다 신청해서 2만 원 받아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지금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소액주주들 어디 뭐 이민 가 계시다든가 그런 분들은 모르니까 안 하겠지만 아는 분들은 다 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 집가에 팔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51%만 받으면 되니까 네. 이번에 공격하는 쪽도 가능성이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상식적이라면 MBK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데도 뭐 MBK가 예컨대 조양래 회장이 참전할 가능성 같은 걸 뭐 사전에다 뭐 체크를 안 했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겠으나 많은 시나리오들을 네,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했을 때는 그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했겠죠. 근데 좀 전에 2%가 말씀하신 그런 그 생각들을 MBK 쪽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뭐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공격이 성공한다 아니면 방어가 성공한다? 아니 이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어가 성공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확실히 높은 게임이라. 그 말은 개인들이 잘 몰라서 그냥 이번에도 공개 매수 안 하고 들고 있는다. 또는 조 회장 우호 지분이 장에서 지금 추가로 사서 어찌어찌 51%는 맞춘다. 아니, 그 주가가 둘 중에 하나네요. 주가가 이미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현재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으니 네.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살 사람도 현재 많지 않고. 근데 결국은 공개 매수 마지막 날 가면 다 팔 거다 이거죠 이 가격에. 이 가격에 팔고 하다 보면 2만 원 밑으로 내려갈 거고 그러다 보면 그거 다 그거하고 걷어서 기관에 결국은 걷어서 갖고 가지 않겠냐. 2만 원으로 그냥 공개 매수 신청하지 않겠느냐. 끝까지 안 팔고 기관이. 버텨야 되는데 끝까지 안 팔면 이 이벤트 끝나면 내년에는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렇죠. 왜 끝까지 안 팔고 버티겠냐는 거죠. 그 현 회장 우호 지분이 아니라면. 글쎄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뭐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뭐 일부에서 MBK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또 시대하고 뭔가 또 트라이를- 시대하고. 또 공개 근데 매수, 또 공개 그럴 매수. 가능성은 그건 지금 거의 모르는 없을 거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공개 매수 실패하면 조현범 회장 쪽에서 이사회를 과반 이상으로 바로 정관상 최대 15명이니까 그냥 8명으로 딱 박아 놓으면 뭐 완전히 그 딱 굳건하게 이제 이렇게 성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 마당에 MBK가 뭐하러 거기다가 계속 두들기겠습니까? 그러니까 MBK는 이번에 그냥 마지막인 거예요. 한번 해보는. 첫 시도이자 그냥 마지막인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 그 뭐 시장 일각에서 중장기전의 가능성은 없느냐? 중장기전의 가능성은 없다.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 뭐 그렇다면 해서 안 이번에 되는 꼭 선택은 겁니다. 매수에 응해야 될 텐데 예. 제가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난 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개 매수 난 가격 상향에 대한 이제 자꾸 이야기가 이제 이번에 꼭 해야 되니까 상향하지 않겠느냐? 공개 매수 누가 이기든 가격을. 마무리되면 주가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상향 결정하면 이제 또 완전 또 와 하는 거지. 근데 뭐 조양래 회장이 공개 매수 가격 뭐 보도에 따르면 공개 매수 가격 상향 조정하면 MBK가 내가 바로 뛰어들겠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오늘 걸로 김수호 그렇게 편집장님이 진짜 좋은 정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오늘이나 그러니까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팔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네. 어차피 공개 매수 전에는 그 가격대가 대충 유지될 테니까 예. 안 되면 내가 그냥 공개 매수 신청하러 가면 되고. 그런데 상향 조정은 캘린더 상으로 내일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 내일은 이제 기다려 봤다가 상향 조정이 되면 고마운 일이고 상향 조정이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 이후부터 장에 팔면 되니까.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공개 매수를 취소하는 결정은 저 생각해보니까 공개 매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납니다. 공개 안 됩니다. 매수 절대 안 그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철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네. 있잖아요. 할 수는 근데 있다니까. 제가 지금 좀 가물가물한 게 장난입니까? 뭐 지금 아무 때나 방금 철회를 지금? 하면 안 되고요. 예. 철회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철회하는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어. 제가 뭐 워낙 옛날에 공부를 해서 좀 가물가물한데 철회를 할 수가 수는 있는데. 예, 우리 뭐 보시는 분들이 혹시 찾아보시고 좀 안 말씀해 돼. 주시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갑자기 철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욕을 엄청 요런 게 이제 계속 뭐 최근 술자리에서 예. 많이 회자가 되는 게 한국행 컴퍼니 이게 경영권 분쟁하고 예. 요즘 술자리가 많잖아요. 예. 그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 이 두 가지 주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 뭐 이제 한국행 컴퍼니는 이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음. 이 SK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저한테 이제 많이 그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예. SK의 이동통신 사업이 그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혼수품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이제 사실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고 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면 노태우 정부 때 SK가 이통 사업에 진출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 착각을 좀 갖고 계시고 또 두 번째는 이통 사업의 신규 라이센스를 받아서 진출한 거 아니냐 요 두 가지 착각을 하다 보니까 요게 결합이 되면서 노세영 관장의 이제 혼수품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게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통 사업자는 그 84년도 한국통신에서 분리된 한국이동통신이죠. 근데 요게 이제 한국이동통신이 통신 그 이통 사업을 하다가 92년도에 가서 야 이거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2 이통 사업자 선정이 추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SK 포스코하고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었고 92년 6월 달에 그 SK가 큰 점수 차로 그 최종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네. 그때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돈 재벌한테 뭐 엄청난 그 특혜를 줘서 선정이 됐다 그러면서 막 정치권에 막 공격이 거세지고 좀 여론도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갔는데 그때 여당의 그 대선 후보가 YS 김영삼이었습니다.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민심이 들끓으니까 YS가 그 당시 최종현 회장을 만나가지고 좀 사업권을 반납해줬으면 좋겠다,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자 선정 일주일 만에 이걸 전격적으로 포기한다는 기자회견을 해버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SK는 물러났는데 뭐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최신부 지금 이제 정보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그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사업자 선정 실무 반장했던 뭐 스코익 씨그 회고록을 보면 그때 국정감사에 붙들려 갈 가능성도 있다는 각오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뭐 엄청난 그 의혹과 그런 시선들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는 게 그게 회고록에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SK가 이통 사업에 진출한 거는 나중에 그 다음에 YS 대통령 되고 나서 예. YS 때 진출했는데 그때 YS가 야 이거 뭐 저번에 선정할 때그 특혜 시비가 있었으니 이거를 그냥 전경련에 위임을 하자. 그래서 전경련이 알아서 하도록 하자 해서 전경련에 위임을 했는데 그때 전경련 회장이 최종현 회장이었어요. SK 회장. 그러니까 이제 SK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전경련에 위임을 줬는데 여기서 또 만약에 SK가 이통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또 특혜 시비 일어날 거고 또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안 하겠다 해서 그 다른 그 포스코하고 신세기 포항제철하고 코론 컨소시엄인가 거기가 선정이 되고 SK는 나중에 한국이동통신 그 민영화 때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각 때 지분 25% 매각 때 그때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써내가지고 그 포스코가 인수한 건 무슨 이동통신이에요? 그거는 신세기. 아니 원래 정부가 판 게 그 당시에. 그거는 신규 라이센스를 준 아, 거죠. 신규 라이센스.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라이센스. 제2 이통 사업자로 그 포스코하고 코론 컨소시엄을 해서 그 두 회사가 신규 라이센스를 가져온 거고. 받아서 신세계 이통을 만들었고 그럼 반납한 거는 신규 라이센스 받으려고 했다가 반납한 거였습니까? 그렇죠. 예, 신규 라이센스 받으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반납했고 공기업인 한국이동통신은 원래 정부가 갖고 있다가 그렇죠. YS 정부 때 팔았는데 그렇죠. 그때 SK가 여러 군데서 이제 입찰 뛰어들었을 때, 근데 뭐 민영화 발표되자마자 뭐 그때 주가가 갑자기 뭐 순식간에 뭐 한두 달 만에 4배인가 5배인가로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주당 30몇만 원에 샀어요 그때. 그때 뭐 금액이 한 4,300억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SK 입장에서는 YS 때 뭐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YS 때 신규 받은 건데. 라이센스도 아니고 한국이동통신 그 공개 경쟁 입찰에서 가격을 선해서 한 건데 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뭐 무슨 저 노태우 정부가 준 거 혼수품 이래 알고 있으니까 예. 뭐 이제 이런 이제 뭐 이혼 소송 이슈가 되면 한국이동통신을 SK가 인수한 거가 뭐 정부가 봐준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그게 육공 정부는 아니다. 그렇죠. YS 때 된 거다. YS 때 됐고 뭐 민영화 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요즘 뭐 술자리에서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신세계 이동통신이 그 017 그거 아닙니까?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017 썼잖아요. 군인들은 다 그거 썼어요. 왜 군인들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군인들은 017 쓰라고 썼어요 그때. 잘 터진대나? 잘 터지는 게 011과 017. 산에서 잘 터진다는 게 017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에서. 하여튼 제가 썼었습니다 오랫동안. 017이 그래서 나중에 예. 90 몇 년도인가 제가 2001년인가 2002년에 신세계 이통이 그 SK텔레콤으로 네. 한국이동통신 인수해서 알겠어요. 회사 이름을 SKT로 바꾸잖아요. 거기로 합병돼 버립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